5월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6월 FOMC 회의 결과 모두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점도표상 올해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하는 위원들이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난 점이 좀 매파적이었다라는 해석이 있긴 하지만 5월 CPI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온 점이 오히려 시장에서 주목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국내 증시도 주목을 한다면 오늘 상승장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네, 일단 미국에서의 인플레가 잡혀가고 있다는 신호에 먼저 더 예민하게 반응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인플레 지표가 나온다면 또 FOMC를 통해서 연준 의원들의 의견은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발표되는 물가 지표에 더 집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밤 마무리됐던 뉴욕 증시 상황도 꼼꼼하게 다시 체크해보도록 할 텐데요. 마감 현황 함께 전해주시죠. 네, 3대 주요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하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사실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강하게 오를 수 있었던 건 확연히 기술주의 강세가 돋보였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전체적인 투심 자체는 5월 소비자 물가 지수도 시장 예상보다 낮게 나오고 또 6월 FOMC 회의 결과도 나름 긍정적으로 해석되고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도 중립 또는 비둘기파적인 색채가 강했다라는 해석을 얻으면서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히트맵을 통해서 기술주가 강했던 하루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히트맵 함께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1.94% 올랐고요. 애플이 계속해서 AI 서비스를 공개한 이후 주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2.86% 올랐습니다. 사실 장중에는 애플의 주가가 5% 이상 오르면서 시가총액 1위 자리를 탈환하기도 했었는데요. 종가 기준으로는 다시금 2위로 밀려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의 시총 경쟁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엔비디아 3.55% 오름세를 보였고요. 브로드컴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서 2.36% 강세였습니다. 마이크론도 4%대, 퀄컴도 3%대 반도체에 전반적으로 훈풍이 분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까지가 기술 섹터가 되겠는데요. 전반적으로 초록색이 강하게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알파벳, 메타 모두 오름세를 보였고요. 아마존은 0.18% 약세였지만 테슬라가 3%대의 반등세를 보여줬습니다. 돈나무 언니로 유명한 캐시우드 아크 인베스트먼트 CEO가 테슬라의 주가가 2029년에는 2,600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강세를 보여진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날의 특징주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어펌 홀딩스 전날에 이어서 강세 흐름 계속해서 이어나갑니다. 5.77% 강세를 보였는데요. BNPL 서비스가 애플페이로 하반기에 들어갈 것이란 보도 어제 해드렸죠. 이것에 대한 성장 기대감에 주가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라클도 13.32% 강세를 보였는데요. 전날 장 마감 후에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사실 실적 같은 경우에는 시장 예상치보다 낮게 나온 점이 좀 부담이 됐겠지만 AI 수혜주로 성장 가속화가 기대되고 또 구글, 오픈 AI와 클라우드 계약을 맺었다라는 점에서 시장은 오히려 더 주목을 하면서 주가 상승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브로드컴도 2.36% 실적 발표를 앞두고 거래를 마쳤는데요. 실적 장 마감 후에 공개를 했죠. 호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10대 1 액면 분할 소식까지도 전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외 거래에서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시간외 거래 움직임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브로드컴 시간외 실적 발표 이후 강세를 보였었거든요. 지금의 시간외 거래는 어떻게 흐르고 있을까요? 9%가량의 강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강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네 번째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터필러입니다. 중장비 제조업체가 되겠죠. 사실 주가 반응은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만 배당금을 약 8% 인상한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200억 달러 자사주 추가 매입 계획을 공개를 했습니다. 페데스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최대 2,000명을 감원할 것이란 소식이 전해지면서 1.52%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 계속해서 행동주의 투자자 엘리엇과의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종목이 되겠죠. 전날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다시금 반등에 나섰습니다. 1.39% 강세였습니다. 한편 이 CEO 같은 경우에는 엘리엇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사퇴하지 않겠다. 다만 변화를 추구하겠다라는 코멘트를 밝힌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날의 빅 이슈였던 FOMC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7회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기준금리 5.25에서 5.5%로 계속해서 동결 흐름을 이렇게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FOMC 성명서에서 유의미한 문구가 포착이 됐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지난 1년간 완화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건 저희가 이미 다 알고 있었고요. 이 부분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몇 달 동안 물가 상승률 목표치 2% 도달에 추가 진전이 있었다라는 코멘트가 달렸습니다. 사실 이전 성명서 같은 경우에는 추가 진전이 부족했다라고 달려 있었는데 이번에는 진전이 있었다라는 점을 연준이 인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이 이 부분에 집중을 하면서 긍정적으로 반응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날 점도표도 공개가 됐습니다. 점도표 한번 같이 보실까요? 하나의 점이 연준 위원들의 금리 수준을 생각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연준 위원들 지난 3월 점도표를 보면 금리 동결을 예상하는 연준 위원들 점 2개가 찍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점 4개로 늘어났습니다. 금리 동결을 예상하는 위원들이 더 많아졌다라면서 조금은 매파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시장 그렇게 크게 연연하지 않는 듯한 모습들 보였고요. 계속해서 중립금리 중앙값을 한번 차트로 제가 정리를 했는데 그 부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연내 3회 인하가 3월 점도표에서는 예상이 됐습니다만 지금 인플레이션이 끈적끈적하다 보니까 6월 점도표상에서는 연내 1회 인하만을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2024년 최종금리가 중앙값 기준으로 5.1%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25년에는 금리 인하가 밀린 만큼 4번의 인하를 예상하는 위원들이 가장 우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 최종 기준금리 4.1%로 3월 점도표상보다 0.2%포인트 높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2026년 같은 경우에는 3.1%로 지난 3월 점도표에서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마찬가지로 0.2%포인트 더 높은 기준금리가 예상되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5월 CPI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1회 인하가 아닌 2회 인하를 예상하는 그런 위원들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월가와 시장의 의견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월가의 반응도 마지막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이번 점도표는 5월 인플레 지표를 반영한 것 같지 않다. 전망대로 디스인플레이션 흐름이 이어진다면 올해 2번의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라고 본다. 점도표상으로는 1회 인하만을 예상하고 있지만 월가의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2번의 금리 인하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에버코어의 전문가도 또한 연내 2회 인하 전망을 고수한다라면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2회 인하를 고수를 했습니다. 반면에 올해 금리 인하 없다라는 전망을 고수한다라는 의견도 매파적인 의견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 추이가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도 그리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금리 전망에 대해서는 조금의 차이가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요일장과 FOMC의 중요한 이슈들 체크를 해봤습니다. 계속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만나보시죠. Inflation has eased substantially from a peak of 7% to 2.7%, but is still too high.
We are strongly committed to returning inflation to our 2% goal in support of a strong economy that benefits everyone. Today, the FOMC decided to leave our policy interest rate unchanged and to continue to reduce our securities holdings. We've stated that we do not expect it will be appropriate to reduce the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until we have gained greater confidence that inflation is moving sustainably toward 2%. 네, 전날장 우리 시장 함께 점검을 해보고 오늘 개장 전 확인해볼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내내 우리 시장 지속적으로 보합권 안에서 등락을 오가고 있습니다. 오늘 진행됐던 FOMC와 CPI 발표를 앞두고 지속적인 관망세가 이어진 건데요. 일단 어제 국내 증시 분위기는 나름은 긍정적이었습니다.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장 막판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이 상승폭을 조금 더 키워가는 모습이 나왔고요. 전일 대비해서는 0.8% 오름폭 키우면서 2,728선에 마쳤고 코스닥은 0.2%의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어제도 긍정적이었던 섹터들의 흐름들 파악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어제 자율주행 쪽에서 상한가 직행한 종목이 나왔습니다. 서울 상암동에서 국내 처음으로 완전 무인 자율주행 승용차의 운행이 허가됐다라는 정부의 소식과 함께 관련주들이 좋은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는데요. 현재 시험 운행되는 차량은 GB80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운전자 없이 최고 시간당 50km의 속도로 시험을 운행한다라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이 운행이 되고 추가적인 개발까지 연결이 될 텐데 지속적인 소식이 전해져 올 때마다 관련주들 계속해서 변동성을 받아갈지 확인을 해보시죠. 그리고 좋았던 화장품은 계속 좋습니다. 연말까지 이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감 갖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 어제 화장품 관련주들의 가격 상승을 이끌어줬던 이슈는 바로 아마존의 이슈였습니다. K-뷰티 브랜드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국내 뷰티 브랜드들을 대상으로는 처음으로 대규모 설명회를 개최한다라고 하고요. 오는 6월 27일 이 코엑스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마존 K-뷰티 컨퍼런스라는 이름으로 업계 관계자들 1,000명이 넘게 현장에 참석한다라고 하는데 일단 미국 안에서도 K-뷰티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만큼 해당 컨퍼런스 안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들이 나올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관련 이슈로 삐아가 상한가 안착을 했고요. 펌텍코리아와 NFC까지 모두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흐름을 받아가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상승 흐름을 보였던 섹터로는 비대면 진료 관련주들도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대병원에 이어서 어제 세브란스 병원에서 무기한 휴진 예고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로써 서울대병원은 오는 17일부터 전면 휴진에 들어가게 되고요. 세브란스 병원은 오는 27일부터 전면 휴진을 한다라는 소식이 어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의사협회 같은 경우는 18일부터 휴진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서울대병원과 연세 세브란스 병원을 제외한 다른 대학병원 교수들은 의사협회가 현재 선정한 18일에 전면 휴진에 함께 동참한다라는 것에 투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속적으로 상황이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는 만큼 관련주들의 흐름은 지속적으로 포착이 되고 있죠. 인성정보 어제도 18% 추가적으로 급등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오늘 개장 전 우리가 확인해 볼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 갔던 이슈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K-엔비디아까지 생기게 될까요? 우리나라 AI 반도체 스타트업 두 곳이 합병을 한다고 합니다. 리벨리온과 사피온이 그 주인공인데 국내 최초로 AI 반도체 스타트업 기업의 유니콘이 탄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이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합병을 하게 된다면 기업 가치는 2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두 회사를 확인을 해보면 리벨리온 같은 경우는 지난 2022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인텔 개발자 출신인 박성현 대표가 설립한 회사인데 현재 기업 가치는 8,800억 원 이상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 AI 반도체인 아톰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피온 코리아 같은 경우는 SK텔레콤 안에서 원래 있었던 회사인데요. 지난 2016년에
분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속적으로 AI 반도체를 개발을 해오고 있는데 이 리벨리온의 AI 반도체인 아톰과 사피온 코리아 AI 반도체인 X330이 함께 만나게 됐을 때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업계 안에서는 기대감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일단 두 회사가 만나게 되면 엔비디아가 현재 선점하고 있는 GPU를 뛰어넘는 NPU를 만들겠다라는 부분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NPU 반도체 리벨을 올해 안에 개발해서 상용화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합작법인 연구 개발 인력도 현재 200명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합병을 하게 됐을 때 핵심 구성원 이탈 없이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긍정적이다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 리벨리온에 투자한 관련사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 갔는데요. 종가 현황으로 해당 종목들 확인을 해보시죠. 네, 크게 세 가지 기업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SB 인베스트먼트는 장중에서도 11% 넘는 상승 흐름 이어졌는데요.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 안착했고요. 그리고 KTCS 같은 경우도 어제 1% 상승 흐름이었지만 시간의 거래에서는 상한가 안착했다라는 부분이 오늘 장 출발하고 나서의 변동성으로 이어질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중아시아를 방문하고 있죠. 그 방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소식들을 선물처럼 전해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카자흐스탄에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MOU 체결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 일단 핵심 광물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MOU 체결 소식들이 많이 전해졌습니다. 일단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이 세계 크롬 41%가 매장된 자원 부국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주요 광물들을 탐사하고 채굴하고 또 재련할 수 있는 전 주기에 걸친 파트너십 체결 소식을 전해져 왔는데요.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총 35건의 MOU 체결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에너지나 인프라, 금융에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활로를 확보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자동차 쪽이나 항공 쪽에서도 추가적인 수혜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면서 오늘 어제 언급됐던 종목들 다시 한번 장중에 변동성 나올 수 있을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5가지 기업의 종가 현황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어제 현대건설부터 두산 에너빌리티 서로 엇갈린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일단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어제 0.7% 정도의 가격 하락이 나왔는데요. 지금 카자흐스탄 국영 에너지 회사와 함께 석유가스 분야에서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라는 구체적인 소식을 전해온 만큼 오늘 장중에 해당 기대감을 받아갈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TA항공 같은 경우도 현재 카자흐스탄과 함께 직항으로 갈 수 있는 이 노선을 만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제 장중에 1%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해당 소식으로 추가적인 변동성 나올 수 있을지 체크를 해보시죠. 오늘 CPI와 FOMC 회의가 일단 모두 발표가 되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장중에서는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서 지수가 움직일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계속해서 이데일리 TV와 함께 개장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3일 목요일입니다. 뉴스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소식은 증권면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목 AI ETF라고 해서 다 같은 ETF가 아니다라는 제목입니다. 국내 자산운용사들 AI 관련 ETF 상품을 가지고 연초부터 굉장히 괜찮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계속 갈 수는 당연히 없죠.
1분기 때는 이를테면 대표적인 AI 관련주들,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알파벳이겠죠. 구글을 담고 있는 알파벳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을 중심으로 갔다. 그러면 지금 2분기에 들어서의 분위기는 이런 빅테크들 중심보다는 좀 더 세분화된 종목으로, 세분화된 어떤 그런 테마로 찾아가는 그런 차별화, 또 다양화, 세분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사에 나와 있는 표도 보시면은 올해 상장한 주요 AI 관련 ETF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좀 빡빡하죠.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빡빡한 만큼이나 그만큼 상품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보시면은 테크 탑10 플러스 10% 프리미엄 이런 식의 커버드콜 전략이죠. 그러니까 커버드콜이라는 상품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수익률 플러스 배당까지 덤으로 주는 이런 어떤 그 콜옵션을 넣어서 이런 상품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커버드콜 전략을 결합시킨 상품도 있고. 반도체 칩 메이커들만 집중을 하는 그런 상품도 있고 온디바이스 AI만 집중하는 상품들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이런 상품들. 그다음에 엔비디아 밸류체인, 마이크로소프트 밸류체인 이런 빅테크들 개별 종목들의 밸류체인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한 이런 상품까지. 그러니까 ETF가 상당히 이렇게 다양성을 담아내고 있는 그거에 특화된 상품이기도 한데 실제로 그런 게 AI 관련주에서도 좀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다양화지는 배경, 물론 1분기 때와 차별화될 필요 있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목적도 있겠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결국 이제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 이제 빅테크들만 가지고 성과를 내는 거는 조금 이제 한물 갔다, 좀 시간이 지났다 이거죠. 그러면은 다른 어떤 접목을 통해서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 성과가 결국은 시장 점유율이기 때문에 그거에 있어서는 이제 이런 다양한 차별화 전략, 세분화 전략이 이제 2분기 이후에는 먹힐 것 같다라고 우리 운용사들이 판단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내용. 이데일리 이제 산업면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 두 가지 내용을 일단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올 들어서 사실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습니다만 주식시장의 가장 큰 대장주, 메가 트렌드 당연히 AI주죠. 근데 작년에 유행했던 메가니피션트 7 종목줄 중에서 올 들어서 이 AI 관련해서 유난히 눈에 안 띄던 종목들, 소외됐던 종목들 2개 있지 않습니까? 애플하고 테슬라였습니다. 근데 애플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어제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개발자 회의 이후에 나온 이 새로운 아이폰의 이 AI 기능을 접목시키는 관련해서 좀 완전히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올랐죠. 테슬라는 여전히 좀 부진합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중심적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아이폰 얘기를 하면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개발자 회의를 어떻게 보면 딱 분수령으로 해서 탄력이 좀 붙어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종가는 어제보다 더 많이 올랐죠. 이제 시가총액 세계 1위 기록을 다시 좀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제목에도 좀 여기 밑에 부제에도 나옵니다만 혁신은 없었지만 실속은 챙긴 애플이다. 자, 이 내용이 사실은 가장 압축적인 현재 애플의 모습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 애플의 세계 개발자 회의를 두고 굉장히 많은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과연 애플이 챗GPT와 코웍을 해서 어떤 내용들을 담아낼 것이냐, 그리고 어떤 또 AI와 관련된 기능들이 담길 것이냐. 실제로 뚜껑을 열어봤는데 뭔가 대단히 좀 혁신적이고 대단히 뭔가 좀 역시 애플이야 이런 어떤 기능들은 없었다. 그게 상당히 실망스러웠던 평가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일에는 주가가 좀 부진했지만 그 다음날 하고 오늘까지 이틀 연속 주가가 좀 큰 폭으로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우리가 애플이라는 회사에 대한 해석을 달리할 필요성이 좀 있다라고 좀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 애플은 지금까지 스티브 잡스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스티브 잡스가 사망한 지도 꽤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 뭐냐면 결국 혁신이라는 이 이미지, 이 포장을 계속해서 애플이 가져가고 싶어 하는 거. 아니 오히려 소비자들이 애플은 혁신이라는 이 포장을 계속 쓰고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애플은 분명히 혁신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많이 색이 바래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애플은 앞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게 뭐냐? 이번 AI 관련된 부분에서도 지금 시장에서 평가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애플이 갖고 있는 이 생태계, 즉 아이폰, 패드, 그다음에 워치, 그다음에 이 맥북까지 이 애플이 갖고 있는 다양한 소비자 접점이 큰 디바이스들을 갖고 있다는 이 애플 생태계가 바로 애플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힘이다. 혁신성은 옛날보다 많이 바랬지만 지금 애플은 오히려 이런 생태계 때문에 더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다.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제 이거에 걸맞는 그런 성과들이 실제 아이폰에서 이제 9월에 출시된 아이폰에서 나와줘야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테슬라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애플은 다시 어떻게 보면은 중심으로, 주인공으로 돌아왔다고 볼 수 있겠는데 테슬라는 아직까지도 좀 어렵습니다. 악재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뭐 대표적인 악재들 몇 가지 말씀드리면 8월에 머스크가 출시하겠다고 했던 이 로보택시. 로보택시가 8월에 설사 나오더라도 수익성을 확보하는 데는 굉장히 오래 걸릴 것이다. 그래서 테슬라를 매도하는 게 낫겠다라는 매도 리포트가 월가에서 좀 나온 상황이고요. 목표 주가도 지금 $170, 오늘도 올라서 $170 훨씬 넘었는데 30% 넘게 하락한 $115까지 좀 목표 주가를 떨어뜨렸습니다. 또 하나가 현재 테슬라의 주가를 이렇게 버텨주고 있는 가장 큰 힘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자율주행입니다. 근데 이 자율주행도 뭔가 좀 가야 되는 상황인데 기술 개발은 상당히 됐다라고 테슬라 쪽에서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얘기가 실제로 이 자율주행을 100% 완전 자율주행 차를 좀 실제로 시험하고 이렇게 해볼 이런 여러 가지 제반 여건들, 뭐 시험 그 어떤 규제 문제라든가 기반 시설 이런 것들은 여전히 좀 불확실하죠. 미비합니다. 이런 점들이 계속 좀 테슬라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내일 개최될 주주총회에서 머스크한테 수조 원의 이 보상을 줄 거냐 말 거냐 이 부분도 이게 만약에 보상안이 부결된다고 그러면 이게 또 테슬라한테는 악재가 될 것이다. 심지어 머스크가 테슬라를 떠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자, 머스크가 없는 테슬라를 과연 상상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좀 문득 빌 게이츠와 마이크로소프트 생각이 좀 떠올라서 이 말씀을 잠깐 드리면서 이 내용을 좀 마무리할 텐데요. 빌 게이츠가 CEO로 있었던 기간은 사실 그렇게까지 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빌 게이츠가 CEO 자리를 내려놨죠. 그리고 이제 후계자한테 넘겨줬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지금 이제 이 사티아 나델리 CEO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를 이끌어가면서 현재 시가총액 1, 2위 수준까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를 끌고 올라왔는데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이 테슬라라는 이 회사에 더 집중할 수 있고 더 이 테슬라 회사의 관리를 잘하고 혁신을 끌어낼 수 있는 누군가 또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다면 어떻게 보면 테슬라가 지금보다 좀 더 집중적으로 좀 뭔가 어떤 길을 좀 찾아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거를 마이크로소프트의 사례에서도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최근 테슬라의 부진을 보면서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뉴스는 역시 또 AI 얘기인데 오늘은 우리 회사 이 카카오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우리 국장 투자하시는 개미분들한테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굉장히 트라우마를 많이 주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주 중에 하나입니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지난 3월에 주총을 통해서 벤처 대표를 하다가 이제 카카오 전체 대표로 취임을 하고 나서 이제 어제 첫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 정 대표가 했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단기적으로는 카카오 본질에 집중을 가능한 그런 성장 방향성을 찾겠다. 두 번째는 올 연내에 차별화된 카카오만의 AI 서비스를 내놓겠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인데요. 특히 정 대표가 했던 얘기 중에서 눈에 띄는 내용은 AI 경쟁이 이제는 LLM, 즉 언어 모델 싸움이 아닌 서비스 접목 간의 경쟁으로 넘어갔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거대 언어 싸움에서 소규모 SLLM, 즉 개별적인 버티컬 산업 쪽으로 접목하는 이쪽 부분을 지금 AI 산업의 큰 트렌드가 넘어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다라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카카오처럼 소비자 접점이 많은 어떤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AI 기술을 접목을 해서 소비자들한테 친화적이고 소비자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다양한 AI 관련 서비스를 내놓는 통해서 카카오의 지금의 부진한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어떤 솔루션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꺼낸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 정 대표가 취임했을 때 3월 말에 카카오 주가가 5만 원대 초반이었는데 지금은 4만 원대 초반까지 그 사이에 또 한 20% 떨어졌습니다. 아직 시장은 정신아 대표도 그렇고 카카오도 잘 안 믿어주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정 대표가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 연내 어떤 그런 성장의 방향성, 그다음에 AI 서비스 이런 부분들에서 성과를 보여준다면 카카오가 다시 국내 대표주로서 또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날이 또 올지도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청원 PB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모두가 예상했던 대로 일단 금리 동결 조치가 나왔습니다. 다만 올해 금리 인하는 3회 전망에서 1회 전망으로 바뀌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과 S&P는 현재 4일 기준 종가 모두 최고치를 보여주면서 나름 긍정적으로 잘 소화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금리 동결과 관련해서 FOMC 내용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간밤 FOMC 내용 어떻게 보셨을까요? 전반적으로 시장에서의 그런 분위기를 고스란히 담아냈고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 정도 수준의 결과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그런 표현이 꽤나 어울릴 것 같습니다. 핵심이 되는 것은 역시 CPI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변수 중에 내생 변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역시나 물가 지표였고요. 외생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은 기타 주변 국가의 최근의 통화 정책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CPI는 크게 우리 모두가 지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할 건 따로 없습니다만 그래도 시장의 전망치를 하회했다는 것, 그것이 시장의 상승을 견인한 핵심 변수였고요. 외생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것 중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이번 6월에 보였던 ECB의 금리 인하입니다. ECB가 기본적으로 금리를 인하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세계 경제의 통화 정책, 통화 스탠스 자체가 조금은 긴축을 탈피하려고 하는 그러한 흐름을 보인다는 것. 그런 면에서 어제 FOMC에서의 이야기와 CPI 지표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커졌다는 것과 동시에 금리 인하에 대한 그 시점 또한 조금 더 앞당겨질 수 있다는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기준금리 인하 조치가 일단 올해 1회까지 내려간 부분도 점도표를 통해서도 확인을 해봤는데요. 파월 의장 개인적인 또 발언을 놓고 봤을 때 파월 의장이 보수적으로 잡았다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런 스탠스면 두 차례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예측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파월 의장의 그러한 성향을 보게 되었을 때 네.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2회 가능성 자체가 없다라고 할 수는 없으나 크진 않다고 봅니다. 연초에 3번까지 나왔었는데요. 그게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2회 그리고 이제는 1회 정도까지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금리 인하가 안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보다는 그리고 그러한 전망보다는 역시 1회 정도는 축소가 될 것이다. 1회 정도는 시행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되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요. 시장의 입장에서도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이유가 연초에 시장이 금리 인하를 3회 정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우선은 그건 안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증시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도 시장이 잘 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지금 당장 시행한다면 오히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소멸이 되겠죠. 그래서 시장이 한 번은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 그걸 감안한다면 1회든 2회든 어떤 결과든 상관은 없습니다. 시장이 지금 스탠스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고요. 개인적으로 연말 정도에는 1회 정도 금리 인하가 되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는데 그건 그때 가서 우리가 잘 대응하면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가 될지에 초점을 맞췄을 때 9월 인하 가능성이 사실 간밤에 많이 올라오긴 했거든요. 9월이 첫 인하 시기로 저희가 예상을 해야 될까요? 9월에 대한 기대감은 잠시 미루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2번 정도 저도 리포트를 이렇게 저렇게 살펴보았는데 6월 초만 하더라도 9월의 금리 인하 기대감 그 확률이 56.9%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확인했을 때는 이게 49% 정도로 우선은 내려갔습니다. 미국이 어제 보였던 점도표를 살펴본다 하더라도 올해 기준으로 기준금리의 중앙값은 우리가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50 베이시스 포인트 0.5%포인트가 올라갔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도 0.25%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물론 그것이 기준금리를 지금처럼 계속 유지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라 적어도 시장이 생각했던 수준, 바라는 수준, 그걸 모두 다 채워주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나
아쉽게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지금 미국 경제는 탄탄하게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물 경제가 너무 괜찮죠. 그런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굳이 급하게 내리면서 통화정책에 변화를 주는 것이 저는 시장에 더 큰 악재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 연준에서의 스탠스와 발표되는 기준금리 수준 그걸 계속해서 확인을 하면서 우리가 대응하면 괜찮다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CPI가 긍정적으로 일단 발표가 됐는데 뭐 전월 대비해서 좀 예상치가 내려오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기는 하잖아요. 네. 앞으로의 인플레 지표 방향성 어떻게 될까요? 방향성 자체는 점진적으로 그래도 하향할 것이다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CPI 자체가 어제 시장의 전망치 뭐 전년 동기 대비나 전월 대비 0.1%포인트 하회했습니다. 사실상 서프라이즈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 시장 전망치에 부합했던 게 제 기억에 딱 한 번밖에 없었고요. 그 외에는 모두 다 0.1%포인트 혹은 0.2%포인트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시장이 CPI든 PCE든 물가 지표가 잘 나오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회하게 되면 당연히 어제처럼 이렇게 크게 오릅니다. 그런데 만약 소폭 상회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시장이 크게 밀리겠거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올해 지금 그런 움직임이 아닌 거죠. 단기적인 충격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상 크진 않았습니다. 그게 의미하는 것은 결국 현재 시점에서 CPI든 PCE든 시장이 생각했던 수준을 크게 상회하지만 않는다면 시장은 크게 무너질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인과 동시에 이러한 물가 지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제한적이거나 없다라고까지도 저는 표현이 되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요. 물가가 연준이 원하는 2% 초반 혹은 2% 아래까지 회귀하는 게 꽤나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유를 GDP 기준으로 미국의 경우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민간 소비에서 조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GDP 기준으로 민간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기타 국가에 비해서 월등히 높습니다.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략 55에서 60% 수준인데 미국은 70%가 넘어갑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민간 소비력을 보이는 그런 국가입니다. 민간 소비가 이렇게 높은 수준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재화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러한 소비력이 계속해서 개선되는 가운데 물가 지표가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그 속도 시기는 딜레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부정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파월 의장도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실물 경제는 꽤나 많이 단단하고 견조합니다. 통화 정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은 금리가 아니라 정책 시차가 존재하는데요. 이 정책 시차에 따른 효과는 꽤나 긴 시간이 걸립니다. 통화 정책의 근본적인 목표는 실물 경제의 안정이라고 하는 것을 감안하였을 때 실물 경제가 이렇게 탄탄하게 나오는 가운데 발표되는 CPI, PC 우리가 너무나 크게 집착하지는 말자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크게 우리가 집중하지 않아도 된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오늘 CPI와 FOMC 저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이 시장에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 말 그대로 단기적인 이벤트로만 저희가 소화하면 될까요? 네, 저는 딱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상 올 한 해 이러한 CPI, PCI, 기타 FOMC에서의 이야기 그 모든 것들이 시장에 단기적으로만 영향을 미쳤지 크게 흔들렸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주식시장에 지금 모든 걸 말해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있었던, 어제 새벽에 있었던 미국에서의 CPI 또 미증시의 흐름 또 거기에 너무나 고무되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이벤트가 소멸이 되었고 좋은 결과가 나왔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시장에 대응하면 괜찮을 것이다. 그렇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FOMC 일정을 저희가 소화를 해야 되는데 또 오늘 내마녀의 날이기도 합니다. 1년에 4번 진행이 되죠. 일단 오늘 이 두 가지 빅 이벤트가 또 국내 시장에서 겹치게 되는데 이 국내 증시가 잘 소화를 해줄 수 있을까요? 소화를 꽤나 잘할 것 같습니다. 이유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입니다. 통상적인 옵션 만기보다는 시장의 변동성이 더 커질 수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지금 핵심이 되고 우리가 투자 포인트의 초점은 52주 신고가입니다. 직전 최고가인 2779.40포인트를 넘어서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핵심인데
전일 미증시의 흐름과 보였던 물가 지표 이걸 감안하면 적어도 오늘 우리 시장이 나쁘다고 초점을 맞추기는 힘들 겁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갭이 됩니다. 이 갭이 1% 혹은 1.2% 이상 높게 나와버리고 시장이 개장을 하면은 이 갭을 소폭 축소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지 않고 0.6%, 0.7% 정도만 상승하고 출발을 한다면 개장 이후 대략 오전장에서 이러한 갭 상승이 조금 더 이어지는 갭런 현상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이기 때문에 오늘은 현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선물이 중요하고요. 선물보다도 옵션 시장, 콜옵션입니다. 콜옵션 행사 가격 기준으로 현재 소폭 외가격에 있는 것들이 내가격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힘을 더욱 받게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올라가게 되면서 시장이 오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생각해 볼 것은 첫 번째로는 갭이 어느 정도 크기인지, 두 번째로 정말 그리 되면 좋겠는데 코스피가 52주 신고가가 나오는지 거기에 초점을 조금 맞춰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긍정적인 흐름이 또 이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코스피 52주 신고가 다시 한번 돌파를 해둘 수 있을지 이 부분 확인을 해보면서 그렇다면 이런 시기에 우리가 지켜보면 좋을 유망 섹터는 어딜지 그거에 대한 점검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나올 때 저희는 어디를 봐야 될까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이 역시나 반도체가 되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연초부터 계속해서 지금 그런 거죠.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반도체는 지금은 딱 박아두고요. 시장의 중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보여야 합니다. 기타 다른 섹터들, 예를 들면 자동차, 미용, 의료기기, 화장품, 식품 이런 섹터들은 소폭 순환매 장세에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함에 있어서의 그러한 방안이 있다면 반도체는 역시나 중기나 장기적인 관점으로 특히 연초부터 주가 흐름이 꽤나 괜찮고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은 중기나 장기적으로 계속 끌고 가는 게 유효하고요. 그게 아닌 다른 섹터들은 꽤나 단기적으로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에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너무 좋았습니다. 시장의 중심과 시장의 관심은 철저하게 반도체, 그중에서도 삼성전자에 초점이 맞추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넓게 보면은 삼성전자 아래에 있는 밸류체인이 많은 기업들, 좁게 보면은 삼성전자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고 대응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변동성이 이어질 수 있는 장속에서도 우리가 지켜볼 섹터로 반도체 꼽아주셨고요. 그 안에서도 삼성전자의 변동성 지켜보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 반도체 이외의 부분을 만약에 보게 된다면 또 어떤 부분이 있을지도 궁금한데 그 외에 어떤 부분 집중해 보면 좋을까요? 순환매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 자동차, 넓게 보면 자동차 부품 쪽을 저는 조금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자동차 부품 쪽의 움직임이 소폭 개선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연초부터 시작해서 현대와 기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완성차 업체는 밸류 프로그램에 따른 수혜까지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종합 부품사인 HL 만두 같은 경우에는 중국형 매출이 크게 부각이 되면서 올라갔습니다. 남아있는 게 1차 밴더양 기업들인데 주가 흐름이 크게 미미하다가 어제 한번 다시 고개를 듭니다. 그러면 이쪽 섹터에 있는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 크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위에 있는 완성차 업체들에 따른 낙수 효과를 우리가 기대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2분기 기준으로 실적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들, 어제 움직임이 좋았던 SL, 화신, 서현이와 성우하이텍 이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본다면 그리고 투자가 조금 이어진다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네, 반도체 이외에도 완성차 업체 안에서도 부품단에서의 움직임, 긍정적인 흐름이 포착되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체크해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함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욕 증시가 5월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6월 FOMC를 잘 소화해준 것 같습니다. 지금 선물 시장에서도 현물 시장의 움직임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우 선물지수가 소폭 하락세 그리고 나스닥 선물지수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기술주 또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인 만큼 국내 증시로도 그 훈풍이 그대로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여기에 오늘 내만의 날까지 겹쳐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변동성 유의하시면서 오늘도 성공 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와 함께 개장 전략까지 함께 해보시고요. 저희는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